프랑스 대통령의 한마디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대통령님 따뜻한 환대 감사드립니다. 영어조차 입에 올리지 않기로 유명한 그의 입에서 유창한 한국어가 나왔기 때문이었죠. 유럽 무기는 유럽에서를 외치던 강대국들은 정작 전쟁 앞에서 무기고가 텅 비어버렸고 단 3개월 만에 전차를 밀어넣을 수 있었던 건 오직 한국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프랑스가 자존심을 버리면서까지 한국어로 손을 내밀게 만든 K방산의 소름 돋는 진짜 힘,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으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탄약 재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핵심 장비의 납기 예정은 최소 2년에서 3년 이상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꽤 시간이 흘렀고 유럽 방산의 실상이 숫자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 숫자들은 차마 입 밖으로 꺼내기 부끄러운 것들이었습니다. 독일은 이미 생산 인력이 부족하다고 손을 들었고 프랑스는 공장 가동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영국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회의 자료를 훑어보는 동안 저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의를 이끌던 고위 인사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자료를 책상에 내려놓으며 짧고도 무거운 한 문장을 뱉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25년 경력을 통틀어 그런 침묵은 처음이었어요. 사람들이 말을 잃은 게 아니라 할 말이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유럽 최고의 방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게 사실이었으니까요. 갈등은 곧 수면 위로 터져 올랐습니다. 동유럽 국가들, 특히 폴란드 대표가 격하게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전쟁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나라들이었고 유럽의 느긋한 납기 일정이 곧 자국의 생존 문제와 직결된다는 것을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대표의 목소리는 억제하려 해도 분노가 새어나왔습니다. 유럽산 무기를 기다리다가 나라가 망하는 꼴을 보라는 겁니까? 그 한마디가 불을 질렀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경론의 장이 되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중심의 인사들은 유럽 내 조달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고 동유럽 측은 현실을 보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간 유럽이 쌓아온 방위협력 체계가 균열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유럽의 단결이라는 말이 얼마나 공허한 것이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마크롱 정부가 추진해온 유럽 내 자급 조달 정책이 실상은 얼마나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겉돌고 있었는지도 그날 드러났습니다. 정치적 슬로건과 실제 생산 능력 사이의 간극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깊었어요. 우리는 너무 오래 자부심 위에 앉아 있었고 그 자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동유럽 출신 장교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분위기상 아무도 그에게 크게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일부는 그 발언을 비웃었습니다. 표정으로 드러내거나 낮게 헛웃음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나 역시 처음엔 그런 반응에 가까웠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은 제게 유로사토리 박람회의 한 구석 부스를 떠올리게 했거든요. 번쩍이는 홍보 자료를 들고 서 있던 젊은 담당자들. 저는 그 부스를 지나치면서 고개를 돌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했었죠. 값싸고 빠른 대체품.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그런데 그 이름이 지금 이 자리에 등장했습니다. 그것도 유럽이 손을 놓아버린 바로 그 자리를 채울 이름으로. 저는 그 순간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비웃음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이었어요. 마음 한켠에서 무언가가 긁히는 듯한 감각.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 균열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25년간 쌓아온 확신의 벽에 처음으로 생긴 가느다란 금이었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회의실 밖으로 나온 뒤에도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걷는 내내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나는 그 이름이 이렇게 거슬리는 걸까?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긴급 비공개 회의가 다시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의 안건은 단 하나였어요. 지금 당장 공급 가능한 국가 리스트를 추려내는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외교 언어도 유럽 단결을 강조하는 수사도 없었습니다. 그냥 현실적인 리스트, 그것만이 필요했습니다. 미국은 정치적 변수가 너무 컸습니다.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협력 수준이 요동쳤고 중장기 계획을 믿고 맡기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유럽 내부는 이미 하루 전 확인했듯 공급 불가 상태였습니다. 다른 국가들을 하나씩 짚어보았지만 조건을 충족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회의실은 점점 무거워졌고 사람들의 표정에서 점차 희망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때 정보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자료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이 자료를 꺼내는 것 자체가 논란을 불러올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자료에는 한국의 방산 납기 실적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수개월 단위의 납기, 일부 장비의 즉시, 출고 가능 여부, 24시간 가동되는 생산 라인 현황이 꼼꼼하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프랑스 측 인사가 자료를 훑어보다 코웃음을 쳤습니다. 독일 측 담당자도 팔짱을 끼며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솔직히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홍보용으로 부풀려진 수치일 거라는 생각, 실전에서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를 어떻게 믿느냐는 반발, 그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었고 저도 그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어제의 그 폴란드 장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자료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킵니다. 저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그건 단기 계약 몇 건이었을 뿐입니다. 전시 수준의 대규모 체계 운용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장교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전쟁과 가장 가까이 붙어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눈빛이었어요.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실험할 시간은 없습니다. 생존이 걸려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아무것도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공식 회의가 끝나고 소규모 비공식 브리핑이 이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인물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고 소개도 간략했습니다. 한국 방산 시스템 전문가라는 것 외에는 알려진 게 없었어요. 그는 굳이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도 없었고 긴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담담하게 한 문장을 말했습니다. 유럽은 생산을 계획하지만 한국은 전쟁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잠시 멈추었다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다른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은 어제와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어요. 반박을 준비하는 침묵이 아니라 무언가를 받아들이기 전 잠깐 멈추는 그런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머릿속에서 반복했습니다. 생산을 계획한다는 것과 전쟁을 기준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철학에서 출발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전자는 평시의 논리이고 후자는 최악을 상정하는 논리입니다. 유럽은 언제나 평시의 논리 위에 방산 체계를 세워왔습니다. 효율, 절감, 국제협력이라는 프레임. 그러나 전쟁은 평시의 논리에 맞춰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저는 유로사토리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 박람회에서 제가 한국 부스를 스쳐 지나갈 때 담당자가 열정적으로 설명하려 했던 납기 시스템이 기억났습니다. 저는 그때 그 설명을 들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납기가 빠른 건 기술력이 아니라 물류의 문제일 뿐이라고 혼자 단정짓고 지나쳤습니다. 그 오만함이 지금 제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럽이 자랑하던 것들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정밀한 기술력, 엄격한 품질 기준,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 현장에서 필요한 속도와 물량 앞에서 얼마나 힘을 쓰지 못하는지를 저는 숫자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것이 제때 현장에 닿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는 동안 저는 자료를 손에 쥔 채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고 믿었고 그들은 이미 준비를 끝내고 있었다. 그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왜 이토록 힘든 일인지를 저는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25년의 확신이 흔들리는데 딱 이틀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직접 가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비공식 브리핑이 끝난 다음 날 아침, 저는 긴급 보고서 하나를 받았습니다. 폴란드가 수개월 전 한국 장비를 1차 도입해 운용한 결과를 정리한 문서였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단기간 내에 실전 배치가 완료되었고, 훈련부터 실전 투입까지의 소요 시간이 기존 유럽 장비 대비 절반 이하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지 보수 대응 속도는 비교가 무의미할 정도라는 현장 평가도 있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믿기 어려웠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는 쪽이 더 솔직하겠죠. 데이터는 그럴 수 있습니다. 특정 조건에서 잘 나온 결과를 골라 정리하면 어떤 수치도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요. 저는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그 어떤 숫자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현장 검증 요청을 즉시 올렸습니다. 놀랍게도 승인은 당일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급박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이틀 뒤 저는 조사단의 일원으로 동유럽 현장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창밖으로 유럽 대륙이 멀어지는 동안 저는 내심 이번 현장 확인이 저의 의심을 확인해주는 자리가 되길 바랐습니다. 과장된 보고서, 준비된 연출, 실상과 다른 현장, 그것을 확인하고 돌아와 보고서를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폴란드 기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처음 몇 분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장비들은 이미 실전 배치가 완료된 상태로 운용되고 있었습니다. 연습도 아니었고 준비 단계도 아니었어요. 병사들이 장비를 직접 다루고 있었고 정비팀은 각자의 위치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현장 장교가 조사단 앞에서 설명을 시작했지만 저는 그의 말보다 눈앞의 장면에 더 집중했습니다. 그가 한 말 중에 하나가 지금도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건 장비가 아닙니다. 시스템입니다. 무슨 뜻인지는 곧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장비 한 대가 점검 중 이상 징후를 보였는데 그 순간부터 대응이 시작됐습니다. 정비팀이 즉각 투입되었고 부품은 이미 기지 내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교체 작업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마무리되었고 장비는 다시 작동 상태로 복귀했습니다. 대기 시간, 부품 수급 지연, 일정 차질, 그 어느 것도 없었습니다. 전체 과정이 하나의 흐름처럼 이어졌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기지 안쪽으로 이동하면서 저는 또 다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같은 기지 내에 유럽에서 도입된 장비들도 있었는데 상황이 전혀 달랐습니다. 부품 수급 문제로 방치된 차에 줄지어 서 있는 차량들, 정비 일정이 밀려 작전에 투입하지 못하는 장비들. 현장 폴란드 장교는 그 광경을 가리키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 말에는 분노도 원망도 아닌 체념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실망을 너무 오래 해온 사람의 목소리. 저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럽의 자부심이 만들어낸 것과 한국이 실제로 구현한 것이 같은 공간 안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비교는 필요 없었습니다. 눈으로 보면 충분한 수준이었어요. 저는 25년 경력을 쌓으면서 수십 개 국가의 방산 현장을 돌아봤지만 이렇게 직접적인 대비를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현장 점검을 마무리하던 중 그 한국 전문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항상 조용했습니다. 자신을 내세우는 법이 없었고 말수도 많지 않았어요. 저는 참지 못하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 속도가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짧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납기를 맞추는 게 아니라 늦는 상황 자체를 설계해서 제거합니다. 그리고 한 발짝 옆으로 돌아서며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도 멈추지 않는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납기를 맞춘다는 것과 늦는 상황을 없앤다는 것. 언어로는 비슷해 보여도 설계 철학 자체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유럽의 방산 시스템은 항상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계획이 어긋나는 순간 전체가 흔들립니다. 반면 지금 제 눈앞의 시스템은 어긋남 자체를 허용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 이 현장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어요. 저는 폴란드에서 돌아오는 내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뒤처졌다. 기술이 아니라 구조에서. 그리고 그 구조의 차이가 지금 전장에서 사람의 생사를 가르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인정하는 일이 이렇게 힘든 이유를
저는 그제야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25년의 자부심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자부심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폴란드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배웠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보고가 올라가자마자 유럽 최고위급 전략회의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프랑스, 독일, 주요 EU 고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안건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도입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저는 그 회의에서 현장 조사 결과를 직접 보고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이번은 지난번과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지난번 회의는 충격과 혼란이 뒤섞인 분위기였다면 이번은 팽팽하게 당겨진 줄처럼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데이터는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현장 보고, 납기 실적, 운용 결과, 어느 수치를 들여다봐도 결론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회의실 안에서 결론은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결정은 단순히 어느 나라 장비를 고를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프랑스 고위 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자료를 펼쳐보지도 않은 채 발언했습니다. 유럽 방위는 유럽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외부에 손을 내미는 것은 우리 스스로 패배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 발언이 회의실의 절반을 장악했습니다.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 공급망 주도권 상실, 정치적 의존성 심화, 논리는 나름 정연했습니다. 그리고 그 논리 안에는 수십 년간 유럽이 쌓아온 정체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걸 단번에 부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동유럽 측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폴란드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섰고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간신히 눌러 담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전쟁 앞에 서 있습니다. 자존심으로는 싸울 수 없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것입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쪽을. 회의장이 폭발했습니다. 여러 나라 대표들이 동시에 발언을 시도했고 사회자가 정리에 나섰지만 분위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유럽의 단결이라는 말이 이 자리에서 얼마나 얇은 껍데기였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쪽 유럽과 동쪽 유럽은 전쟁을 완전히 다른 온도로 느끼고 있었고 그 온도차가 이제 더 이상 덮어둘 수 없는 수준이 된 것이었습니다. 소란이 어느 정도 잦아들었을 때 모든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본 사람, 데이터도 검토하고 눈으로도 확인한 사람. 저는 현장 보고자로서 이 회의에서 가장 무게 있는 증언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 동안 수많은 것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유로사토리의 한국 부스, 제가 무시하며 지나쳤던 담당자, 폴란드 기지에서 나란히 서 있던 두 나라의 장비들, 그리고 그 차가운 바람 속에서 들었던 현장 장교의 목소리.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유럽은 생산을 하고 한국은 운용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체계의 문제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반박이 나오지 않았어요. 프랑스 측 인사도 독일 대표도 당장 말을 얹지 않았습니다. 저의 말이 그들의 자존심을 찌른 것인지 아니면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해 준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것입니다. 그때 회의 내내 벽에 기대어 조용히 있던 한국 전문가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앞으로 나오지도 않았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있던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유럽은 지금 선택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계속했습니다. 이미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논쟁을 준비하는 침묵이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받아들이기 직전에 막다른 곳에 다다른 사람들의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이 모든 과정이 결국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데이터가, 현장이, 시간이, 그리고 현실이 모두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방향은 변하지 않았어요. 회의는 결론 없이 그날 마무리되었습니다. 공식적인 결정은 유보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습니다.
회의가 결론 없이 끝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흘 동안 저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오간 말들, 폴란드 현장에서 목격한 장면들, 그 한국 전문가의 짧고 단호한 문장들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계속 물었어요. 내가 지금 보는 것이 진짜인가? 내가 25년 동안 믿어온 것이 정말 틀린 것인가? 그 질문에 답이 나오기 전에 현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동유럽 전선에서 긴급 상황 보고가 날아들었습니다. 특정 지역 방어선이 붕괴 직전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탄약이 바닥났고 장비 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졌으며 지원 요청이 폭주하고 있다는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보고를 받는 내내 저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숫자로 표현된 위기 지표들이 이번만큼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그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의 생사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즉각적인 긴급 공급 요청이 유럽 내 방산 업체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냉혹했습니다. 최소 18달 이상 소요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업체는 생산 라인 자체가 멈춰 있었고 부품 수급 문제로 재가동 일정도 불투명했습니다. 인력 부족 역시 심각했어요. 유럽 방산 생태계는 오랜 평화의 시간 동안 조금씩 약해져 있었고 정작 필요한 순간에 그 공백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18달, 저는 그 숫자를 반복해서 되뇌었습니다. 방어선이 무너지고 있는 지금 18달이라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그 보고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분노도 억울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너지는 것이었어요. 지금껏 제가 믿어온 체계가, 제가 옹호해온 논리가 위기의 순간에 아무 힘도 쓰지 못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우리는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계획이 있었고 예산이 있었고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전쟁이 닥쳤을 때 그 모든 것들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준비하고 있다는 믿음과 실제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고 우리는 그 차이를 최악의 타이밍에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긴급 결정 회의가 다시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번과 달리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긴 논쟁도 자존심을 내세우는 발언도 없었어요. 안건은 하나였습니다. 지금 당장 공급이 가능한 국가와 즉시 계약을 체결할 것.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입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반대가 거의 없었습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강하게 반발하던 프랑스 측 인사도 이번엔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의 답이었어요. 자존심보다 생존을, 원칙보다 현실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유럽이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계약 절차가 시작되려는 찰나 한국 전문가가 조용히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지금 선택하신 건 구매가 아닙니다. 그는 회의 참석자들을 천천히 돌아보며 이어 말했습니다. 이건 생존을 위한 연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그 연결을 끊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연결이라는 단어가 마음속 어딘가에 꽂혔습니다.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 손을 내민다는 것, 그리고 그 손을 놓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회의는 짧았고 결정은 더 빨랐습니다. 유럽이 그렇게 오래 망설이던 선택이 정작 시간이 사라지자 단 몇 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그 아이러니를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계약이 체결된 것은 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결정은 내려졌고 절차는 시작되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로 약속한 속도대로 움직일까? 실제 위기 상황에서도 유지되는 것일까? 저는 전문가였지만 그 불안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차에 지나지 않아 첫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일부 장비가 계약 직후 즉시 출고 절차에 들어갔다는 보고였습니다. 추가 물량에 대한 납기도 초단기로 확정되었고 기술팀과 정비팀이 동시에 현지로 출발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보고를 읽으며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건 긴급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던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이었어요. 그 속도는 누군가가 빨리 움직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렇게 될 것을 상정하고 준비해둔 결과였습니다. 한 주가 지났습니다.
전선에서 보고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지던 방어선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장비 가동률이 다시 올라갔고 작전 재개가 가능해졌다는 보고가 뒤를 이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손을 쓸 수 없던 전선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현장의 한 지휘관이 짧게 상황을 정리해 보냈습니다. 이제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대응이 가능하다고. 저는 그 짧은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결과 보고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불과 열흘 전만 해도 한국 도입에 강하게 반발하던 인사들도 있었습니다. 보고가 이어지는 동안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치가 나올 때마다 시선이 내려갔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프랑스 측 고위 인사가 짧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틀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발언을 들으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통쾌함도 아니었고 안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깊고 무거운 무언가가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수십 년간 유럽이 쌓아온 자존심이 단 열흘의 현실 앞에서 무릎을 꿇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존심의 일부는 저의 것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유럽 방산을 믿었습니다. 기술력을 믿었고 정밀함을 믿었고 수십 년의 역사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유럽의 기술은 분명히 뛰어납니다. 그러나 뛰어난 기술이 제때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건 기술이 없는 것과 결과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자랑했고 그들은 결과를 증명했습니다. 저는 유로사토리에서 그 부스를 지나치던 때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대체품이다.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왔던 날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이 얼마나 오만하고 얕은 판단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봤고 믿고 싶은 것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착각 뒤에서 한국은 조용히 준비를 쌓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복도에서 그 한국 전문가를 마주쳤습니다. 모든 것이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었고 그는 곧 귀국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치려다가 발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가능한 겁니까? 그는 멈춰 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짧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항상 최악을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복도를 걸어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위기에서 가장 강한 겁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최악을 기준으로 준비한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재고를 쌓아두거나 납기를 줄이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위기가 언제든 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위기 속에서도 멈추지 않도록 구조를 설계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이 겪어온 역사를 생각하면 그것이 어디서 나온 감각인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을 경험했고 가난을 경험했고 그 모든 것을 딛고 지금의 자리에 오른 나라. 그 나라는 낙관 위에 시스템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최악 위에 시스템을 세웠습니다. 그 후 유럽 내에서 한국과의 추가 협력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방산에서 시작된 논의는 원전, 인프라, 첨단 기술로 이어졌습니다. 단순한 거래 상대에서 전략적 파트너로, 대체품에서 기준점으로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25년을 이 일에 바쳤습니다. 그 시간 동안 수많은 국가를 평가했고 수많은 시스템을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완전하게. 한국은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알아주길 기다리지 않았고 인정받으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최악을 기준으로 묵묵히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가장 절박한 순간에 손을 내밀었을 때 한국은 이미 그 손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이제야 알았는가? 왜 나는 그 부스 앞에서 발을 멈추지 않았는가? 그 후회가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느껴지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대한민국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자리에서 아무도 준비하지 않을 때 가장 조용하고 가장 단단하게 준비해온 나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